여기 한 남편과 딸에게 버림받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 하나 남편과 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제 모두를 버리고 홀로 서기에 도전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한강 너머에서 불어오던 11월의 어느 오후였다. 33층 펜트하우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집은 겉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풍경이었다. 거실 중앙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대리석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언제나 흠 하나 없이 정갈하게 꽂힌 생화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소파는 천연 가죽, 커튼은 벨기에산 린넨, 욕실 수전은 독일 수입품이었다. 강태준 원장의 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이 집의 문을 한 번만 열어보면 누가 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 집이었다. 그 집에 이서연이 살고 있었다. 오후 2시 햇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질 시간. 이서연은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가디건에 베이지 슬랙스를 차려입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귀에는 언제나처럼 작은 진주 귀걸이. 화장은 얇지만 정성스럽게 했고 단발로 자른 머리카락은 귀 뒤로 단정히 넘겨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처럼 어디에도 모나지 않고 조화롭게 녹아들어 있었다. 25년이었다. 이서연이 강태준과 결혼한 것은 30살 1999년 봄이었다. 당시 강태준은 막 전문의 자격증을 딴 패기 넘치는 의사였고 이서연은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서 일하던 젊은 직장인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말끔한 외모로 서연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부모님은 의사라는 직업에 크게 만족했고 서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랑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때는 설레었던 것 같다고 서연은 가끔 생각하곤 했다. 그 설렘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결혼하고 첫 해가 지날 무렵이었을 것이다. 태주는 집 밖에서는 여전히 신사적이고 믿음직스러운 병원 원장이었지만 집 안으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서연이 차린 밥상에서 반찬 하나가 짜다고 하면 그날 저녁 식사는 내내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흰 장갑을 끼고 선반 위를 훑으며 먼지를 확인했다. 서연이 친정에 다녀오는 날이면 현관에서부터 눈빛으로 왜 오래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날카로울 때가 있다. 태준의 무기는 늘 그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날 11월의 그 오후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달랐다.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식탁 위에 놓인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25년간 그녀는 남편의 것에 절대 손대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그 화면이 뒤집혀 있지 않았고 알림 미리 보기 창에 뜬 이름 3글자가 서연의 눈에 박혀버렸다. 박지수. 메시지 내용 일부가 잠금화면 위에 그대로 떠 있었다. 원장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제 생일 기억해 주신 거 너무 행복했어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도 눈물이 차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몸 전체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생일. 서연은 문득 자신의 생일을 떠올렸다. 2달 전 9월 14일.
태주는 그날도 병원에서 늦게 들어왔다. 케이크도 문자 한 통도 없었다. 나연이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왔지만 세 사람이 어색하게 앉아 초를 끄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신입 간호사의 생일은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부엌 타일 벽에 등을 기댔다. 미끄러지듯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25년이라는 시간 전체가 한꺼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배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것이 배신이라는 사실도 오래전에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자신이 무서웠다. 1시간 후 태준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영국 소재 브랜드의 네이비 더블 버튼 정장에 체크 무늬 포켓 치프, 그리고 반짝이는 금 커프스 버튼.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특별한 표정 없이 부엌을 향해 오늘 식사가 뭐냐고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이 거실로 들어오다 멈췄다. 식탁이 차려지지 않은 것을 본 것이다. 25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연 쪽을 바라봤다. 서연은 그때 태준의 눈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봤다. 두려움도 눈물도 없이 그냥 너무나 또렷하고 맑은 눈으로. 그 눈빛을 본 태준은 잠깐 어색한 기색을 보였다. 2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눈빛이었을 것이다. 그날 서연은 처음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 한쪽에 있는 진열장을 열어 태준이 도쿄 출장 때마다 공들여 모아온 일본 도예가의 도자기 컵을 하나 꺼냈다. 태준이 소리를 지르기 위해 입을 열기 전에 서연은 그 도자기를 대리석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니, 정확히는 손에서 그냥 놓아버렸다. 산산조각.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 도자기 하나가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망설임이 없었다. 25년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단한 확신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내려다보며 서연은 이 결혼이 저 조각들처럼 오래전에 이미 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자신이 매일 아침 그 조각들을 주워 모아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태준이 잠든 후 서재로 들어가 서랍 맨 안쪽에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다. 파란 표지의 그 수첩에는 지난 6개월간 서연이 조용히 메모해온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태준 명의의 부동산 목록, 병원 지분, 예금 계좌번호, 정기 예금 만기일. 이서연은 멍청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금껏 너무 많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몰랐던 척 살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핸드백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창밖의 한강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강물은 이 밤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 생각은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고 냉정해서 그래서 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1개월 후 2024년 10월의 어느 수요일 서울 가정법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늘 그렇듯이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서연은 짙은 네이비 블레이저에 흰 블라우스,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진주 귀걸이는 오늘도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외에는 평소와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태주는 그날도 변함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2명을 양옆에 데리고 손목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차고 그는 복도에서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특유의 냉소적인 미소를 입꼬리에 걸었다. 25년간 서연이 가장 많이 본 표정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그 표정. 이혼 조정 회의실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2시간 동안 태주는 내내 서연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트집 잡고 위자료 액수를 깎으려 했다. 서연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꺼낼 때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태주는 서연 옆에 가까이 다가서서 낮고 비열한 목소리로 말했다. 25년 고생했는데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혼자 살아봐야 안다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 하나였다. 그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태준의 가슴에 조용히 올려놓았다가 그대로 손을 떼었다. 봉투가 태준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돈은 바닥에 흩어졌다. 꼭 11개월 전 그 도자기처럼. 주변에 있던 법원 직원 몇 명이 시선을 돌렸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서연은 뒤돌아서며 이 순간 평생 처음으로 왼쪽 볼에 그 보조개가 완전히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다. 이혼 후 서연이 받은 위자료는 5억 3천만 원이었다. 25년 5억 3천만 원. 서연의 변호사는 더 싸울 수 있다고 했다. 재판으로 가면 3배 이상도 가능하다고.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그 이름과 같은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았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자유라면 이 금액이면 충분했다. 서연은 그 돈을 들고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딸 나연은 펄쩍 뛰었다. 오피스텔이라도 좋으니 안전한 곳에 전세를 얻으라고. 섣불리 가게를 내면 남은 돈마저 다 잃는다고. 나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서연도 알고 있었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서연은 처음으로 딸의 말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골목 안쪽. 경의선 숲길에서 2블록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작은 도예 공방이 하나 있었다. 간판도 없이 나무로 된 낡은 문에 공방이라고만 적힌 곳이었다. 그 공방 한켠에 작은 공간, 2평 남짓한 쇼룸 자리가 임대로 나와 있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서연은 그 공간을 둘러보며 오래 서 있었다. 바닥은 삐걱거리는 나무 마루였고 창문은 작았으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아파트 욕실 하나만도 못한 크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낡고 작은 공간이 지금껏 살았던 그 넓고 완벽한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서연의 그릇. 다른 후보는 없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이 이토록 떨리는 일인지 서연은 몰랐다. 인테리어는 혼자 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페인트를 칠하다가 머리카락에 페인트를 묻히기도 했다. 선반을 달다가 드릴을 잘못 달어 벽에 구멍을 엉뚱한 곳에 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25년간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비좁고 먼지투성이인 공간에서 머리에 페인트를 묻히고 혼자 일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가게 간판이 완성된 날은 2025년 1월의 둘째 주 토요일이었다. 목재 위에 손글씨체로 새긴 서연의 그릇. 그것을 문 위에 달고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회한의 눈물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날이었다. 그런데 가게를 열어놓고 나서 서연이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뜻밖에도 그릇이었다. 팔 그릇이 없었다. 서연이 팔겠다고 구상한 것은 직접 만든 도자기였다. 그런데 도자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공방을 빌리는 조건이 공방 물건을 같이 판매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공방 측의 그릇을 위탁 판매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배워서 만들어 팔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마 앞에 앉아 흙을 손에 쥐어보니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흙은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서연이 만든 첫 번째 컵은 한쪽이 기울어지고 밑이 고르지 않아 물을 담으면 흘러버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두 번째는 가마에서 꺼내자마자 균열이 생겼다. 세 번째는 손잡이가 너무 작아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았다. 혼자 유튜브를 보고 해결하려 했지만 도자기는 영상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이었다. 서연이 막막한 마음으로 공방 안을 기웃거리던 어느 저녁, 공방 안쪽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흰머리가 반 이상 섞인 짧은 머리, 거무스름하게 탄 얼굴, 크고 두꺼운 손. 손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물레 위에서 흙이 그 손 안에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올라오고 내려가고 늘어났다가 좁아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가 돌아볼 때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멈췄다. 25년 전 그 눈이었다. 대학교 도서관 4층 창가 자리. 항상 거기 있었던 사람. 서연이 그 자리 근처에 앉기 위해 일부러 먼 길로 돌아오던 시절.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본 적 없지만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나서 일기장에 이름을 쓰고 지우고 또 쓰던 시절. 윤재혁이었다. 그도 서연을 알아봤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얼굴 전체로 웃었다. 이마에서부터 눈가의 주름까지, 볼에서 입꼬리까지 전부 한꺼번에 웃는 그 특유의 방식으로.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구나 하고 서연은 생각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 공간을 고른 것이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이 더 이상했다. 재혁은 그날 서연에게 물레 앞에 앉아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재혁이 의자를 당겨주며 흙을 한 덩이 물레 위에 올려놓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흙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뭔가 달랐다. 차갑고 묵직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물렁거리는 감촉. 서연은 재혁이 알려주는 대로 두 손으로 흙을 감싸 천천히 압력을 가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공방 안을 채웠다. 흙은 여전히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저항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아무리 힘을 줘도 흙이 자기 방식대로 흘러가는 그 느낌이. 내가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흙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 느낌이. 재혁은 서연의 맞은편에서 조용히 보고 있다가 손의 위치를 살짝 고쳐주었다. 크고 투박한 그의 손이 서연의 손 위에 아주 잠깐 포개졌다가 떨어졌다. 서연의 심장이 삐끗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다.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을 부드럽게 건드린 것 같은 그런 감각.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1월의 하늘은 차갑고 맑았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서연은 오래간만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 감각.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겨울은 경의선 숲길 따라 부는 바람 때문에 유난히 차가웠다. 그러나 서연의 그릇 안은 작은 온풍기 하나로도 아늑하게 따뜻했다.
2025년 1월 말부터 2월에 걸쳐 서연의 하루는 새롭게 짜여지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고 진열된 그릇들의 먼지를 닦고 오후에는 재혁의 공방 안에서 물레 앞에 앉았다.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먹고 이른 잠자리에 들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서연에게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만의 하루였다. 재혁은 서연에게 매일 50분씩 도자기 기초를 가르쳐 주었다.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공방 한 켠을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서연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재혁이 흙 한 덩이를 물레 위에 올리며 이거 혼자 배우면 반년은 걸려요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바람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배움은 쉽지 않았다. 손님이 없어서 흙이 자꾸 무너졌고 물레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익숙해지는데 한 달이 걸렸다. 처음 2주 동안은 쓸 수 있는 그릇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오래 앉아 있었다. 재혁은 그런 서연을 보며 조용히 웃기만 했다. 재혁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가르쳐 줄 때도 꼭 필요한 말만 했고 서연이 실수를 해도 한 번도 지적하는 법이 없었다. 그냥 옆에서 보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시범을 보여줄 뿐이었다. 서연은 그 방식이 좋았다. 25년간 모든 것에서 잘못을 찾아내던 태준과는 너무 달랐다. 3월이 되었다. 서연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그릇을 완성한 날이었다. 막걸리 사발 크기의 작은 그릇이었는데 가마에서 꺼내보니 유약이 균일하게 입혀지고 형태도 안정적으로 잡혀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더 두꺼웠고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재혁은 그 그릇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게 제일 예뻐요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 말에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려야 했다. 그 그릇을 가게에 내놓았더니 사흘 만에 팔렸다. 그릇을 산 사람은 30즈음의 여자였는데 불균형한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좋다고 했다. 서연은 그날 퇴근길에 혼자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를 하나 샀다. 그리고 가게 앞 계단에 앉아서 혼자 마셨다. 차가운 1월의 공기 속에 그것이 지금껏 마셔본 가장 맛있는 술이었다. 매출은 미미했다. 한 달에 그릇이 대여섯 점 나가면 많이 나간 것이었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서연은 조급하지 않았다. 지금 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서연에게는 지금 어떤 성공보다 소중했다. 재혁과의 시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레슨 50분이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레슨이 끝나고도 두 사람이 공방에서 각자 일을 하며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재혁은 물레를 돌리고 서연은 그릇을 다듬는 동안 두 사람은 가끔 짧은 말을 주고받았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도자기 이야기. 깊지 않지만 편안한 대화들이었다. 어느 저녁 재혁이 공방 한쪽에 있는 낡은 전기포트로 말차를 끓여 머그잔에 담아 서연 앞에 놓았다. 아무 말 없이 서연은 그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들었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손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25년간 태준이 서연에게 차를 끓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연은 그 머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연남동 골목의 저녁은 아늑하게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두런두런 지나가는 소리, 어딘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소리. 서연은 이 평범한 저녁 풍경이 지금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재혁이 옆에 와서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굳이 말이 없어도 괜찮은 침묵. 서연이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침묵이었다. 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이 동네가 좋다고. 화려하지 않아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그 이후로 이 동네가 좋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때 재혁의 손이 서연 옆에 있는 작업대 위에 놓였다. 서연의 손과 아주 가까이.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 서연은 그 손을 보았다. 두껍고 투박하고 상처가 많은 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손이 너무 든든해 보였다. 삶의 무게를 실제로 알고 있는 손처럼. 서연은 자신의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재혁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1월 달이 유독 밝게 보이는 밤이었다. 봄이 왔다. 연남동의 봄은 경의선 숲길에 벚꽃이 피면서 시작되었다. 길가 나무들의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골목 사이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4월의 어느 오후였다. 재혁이 서연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오후 2시 무렵이었다. 한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분홍색 봄 국화 화분이었는데 포장도 없이 그냥 화분 그대로였다. 그는 그것을 가게 창가에 툭 올려놓으면서 봄이 왔으니까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공방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 화분을 한참 들여다봤다. 태주는 25년간 서연에게 꽃을 준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있었다. 결혼기념일에 비서가 꽃다발을 사다 놓은 적이 있었는데 태주는 그것을 식탁에 두면서 선물했으니 됐지라는 말을 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했다는 뜻이었다. 그 이후로 서연은 꽃이 와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분홍색 작은 화분은 달랐다. 포장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봄이 왔으니까 가져온 것. 그게 이렇게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몰랐다. 그날부터 재혁은 가끔 작은 것들을 가져왔다. 공방 근처 시장에서 산 고구마 2개, 추울 것 같다며 챙겨온 작은 손난로, 손이 거칠어진다며 건네준 핸드크림. 고가의 선물이 아니었다. 특별한 날의 이벤트도 아니었다. 그냥 서연이 생각났다는 이유 하나로 가져오는 것들이었다. 서연은 그것들을 가게 한 구석에 모아두기 시작했다. 화분, 손난로, 핸드크림, 시장에서 산 작은 도자기 조각 하나.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25년간 받아본 것들 중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다. 기억에 남는 선물은 비싼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서연은 이제야 알았다. 4월 말의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재혁이 데려간 곳은 연남동 골목 안쪽의 작은 순두부찌개 집이었다. 낡은 나무 탁자에 플라스틱 의자, 벽에는 색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는 곳. 서연이 강태준과 갔던 레스토랑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소박한 자리에서 서연은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 고소한 두부 냄새. 두 사람은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나눴다. 재혁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20년 전 도자기를 시작한 것, 10년 전 이혼한 것, 지금 이 공방에서 혼자 일하는 것. 담담하게 꾸밈없이 말하는 방식이었다. 서연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짧지 않게 25년의 결혼 생활, 이혼, 그리고 지금 이 가게까지. 말하면서 서연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가볍고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재혁은 중간에 끼어들거나 위로의 말을 억지로 넣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들었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재혁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잘 버텼네요. 그 말이었다. 위로도 칭찬도 동정도 아닌 그 짧은 인정의 말. 서연은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뜨거운 순두부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먹어야 했다. 봄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의 어느 저녁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엄마가 공방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냐고.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신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연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태준이 걱정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태준이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딸 이나연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 나연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28살 여성이었다. 어머니를 닮은 갸름한 얼굴에 아버지의 짙은 눈썹,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항상 깔끔한 오피스 캐주얼 차림이었다.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성격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했다. 나연은 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싶어 했다. 의사 아버지의 딸로 자라면서 나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다. 어머니는 늘 거기 있었고, 늘 조용했고, 늘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었다. 나연이 어머니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태준이 항상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모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연은 어머니보다 아버지 곁으로 먼저 갔다. 강태준은 딸에게 자신이 얼마나 배신당했는지를 정성껏 이야기했다. 서연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나연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옳았으니까. 그래서 나연이 재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의심부터 했다. 어머니 나이에 남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나연에게는 낯설고 불편했다. 더구나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면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연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태준의 걱정은 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봄이 무르익은 5월의 연남동.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연남동 골목에는 주말이 되면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넘쳤고 서연의 그릇에도 조금씩 손님이 늘고 있었다. 서연이 직접 만든 그릇들이 SNS에 한두 번 올라오면서 손맛이 느껴지는 그릇이라는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무렵 재혁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공방일이 끝난 어느 저녁 재혁은 서연을 경의선 숲길 산책에 데려갔다. 5월의 저녁은 길어서 오후 8시까지도 하늘이 완전히 어둡지 않았다. 숲길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고 나무 사이로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재혁은 서연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긴 말이 아니었다. 가게를 열던 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다고. 처음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모습이 좋다고.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재혁도 멈춰서 서연을 바라봤다. 가로등빛 아래서 그의 흰머리 섞인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빛났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어 항상 온화해 보이는 그 눈. 그 눈이 지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25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이었다.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빛.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재혁의 손을 먼저 잡았다. 재혁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숲길을 걸었다. 특별한 말도 계획도 없이. 다만 같이 있는 것으로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다. 재혁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공방 옆 작은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었다. 대단한 요리가 아니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가끔은 김치볶음밥. 그런데 둘이 앉아 마주보며 먹는 그 저녁들이 서연에게는 무엇보다 따뜻했다. 서연이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꼭 행복한 때에 방해가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날부터 가게 앞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담배를 피우며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중년 남성.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시간에 서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는 가게 안을 유리창 너머로 자꾸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구의 지시인지는 짐작이 갔다. 강태준이었다. 서연은 태준이 이혼 후에도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태준에게 서연은 자신의 것이었다. 25년간 그가 키우고 통제해온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태준에게는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다른 남자가 그 옆에 있다는 것이었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재혁이 공방에서 작업을 마치고 서연의 가게 문을 열어주려던 순간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네이비 정장,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반짝이는 시계. 강태준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25년간 그 표정을 무수히 봐왔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 표정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었다. 태준은 재혁을 향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도예가라는 것, 공방이 월세가 얼마라는 것, 형편이 어떤지 다 안다는 듯한 태도로.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자신의 돈으로 차린 가게 앞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말을 쏟아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다가 붉어졌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태준이 그토록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 자신이 그 이유를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수치심 때문이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고생 많았다며 팁으로 받으라는 말과 함께 그 단어, 팁. 25년의 결혼 생활을 팁으로 환산하는 그 말. 서연은 그 봉투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태준의 얼굴을 향해 힘껏 후려쳤다. 골목이 잠깐 정지했다. 태준이 뺨을 감쌌다. 재혁이 굳어 있었다. 서연도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는 듯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포니테일 머리에 오피스 캐주얼 차림의 딸 나연이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며 서 있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그날 저녁은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 중 하나였다. 나연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를 갈아타는 동안에도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야 나연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딱딱했다. 냉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나연은 오늘 본 장면이 무슨 상황인지 물었다. 재혁이 어떤 사람인지, 언제부터 만난 것인지,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서연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처음 만난 것은 가게를 연 1월이었고 도자기를 가르쳐주며 가까워졌고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라고. 재혁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려 했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나연은 그 말을 자르며 물었다. 이혼하고 몇 달이나 됐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느냐고. 서연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태준이 상처받았다. 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서연이 얼마나 상처받아 왔는지는 보이지 않고 어쩌면 나연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더 깊게 파고드는 말이 있었다. 어머니, 실망이에요. 그 한마디였다. 나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한 그 말. 서연은 가슴 한가운데에 뾰족한 무언가가 박히는 것을 느꼈다. 실망. 25년간 실망할 새도 없이 살아왔던 서연에게 딸이 실망했다고 했다. 나연은 그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재혁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를 만난다는 것이 딸에게 상처가 된다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딸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서연은 그날 밤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잠시 거리를 두고 싶다고. 딸 때문이라고. 미안하다고. 재혁의 답장은 짧았다. 알겠다고. 그리고 괜찮다고. 그 다음 줄에 기다리겠다고. 그 세 글자가 서연을 더 무너지게 했다. 기다리겠다. 25년간 아무도 서연을 위해 기다려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재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연은 그 문자를 지우지 않고 계속 화면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다음 날부터 나연의 감시가 시작되었다. 나연은 퇴근 후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공방 쪽을 기웃거리며 재혁이 있는지 확인했다. 주말에는 아예 함께 있겠다며 가게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연의 뒤에는 태준이 있었다. 태준은 나연에게 재혁이 이혼한 서연을 노리는 사기꾼일 수 있다고 했다. 홀로 된 중년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신문 기사를 캡처해서 보내주었다. 나연은 그것을 믿었다. 아버지가 말해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딸로서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재혁이 아니라 태준으로부터 오고 있었다. 태준은 골목에서 뺨을 맞은 그날부터 분노를 품고 있었다. 25년간 자신이 통제해온 여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태준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였다. 태준은 자신의 방식대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병원 인맥, 부동산 지인,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지역 네트워크. 태준이 가진 것들은 서연이나 재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였다. 그는 재혁이 공방 건물의 임대 계약을 연장하려 할 때 건물주에게 먼저 접근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임대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손을 썼다. 재혁은 6월 말 10년간 일해온 공방에서 나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혁은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서연이 걱정할까봐. 그러나 서연은 알아챘다. 재혁의 눈빛에서, 그리고 공방에 나붙기 시작한 임대문의 안내문에서 서연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 태준이 있다는 것도. 재혁의 공방 건물 임대 문제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명의 게시글 하나였다. 연남동 골목에 있는 모 공방 도예가가 이혼한 유부녀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이었다. 익명이었지만 공방의 위치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주변 상인들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 게시글은 빠르게 퍼졌다. 일주일 후 서울 서북부 지역 온라인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불륜 이야기에 또 다른 내용이 덧붙여졌다. 제자의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내다 팔았다는 것,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있다는 것. 사실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글들은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상세하게 씌어 있었다. 공방에 손님이 뚝 끊겼다. 재혁은 온라인 글들을 보면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고.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재혁의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피로가 느껴졌다. 그리고 8월 초 결정타가 날아왔다. 서울생활문화 섹션을 다루는 중소인터넷 매체에 기사 하나가 실렸다. 제목은 황혼의 로맨스 뒤 숨겨진 민낯 중년 예술가의 이중생활. 내용에는 재혁의 이름 이니셜이 적혀 있었고 연남동 도예가라는 설명이 붙었다. 기사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두 사람의 뒷모습 사진도 있었다. 사진은 어딘가에서 누가 찍은 것이었다. 경의선 숲길에서 손을 잡고 걷던 그날 저녁의 사진이었다. 서연은 그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발견했다. 밤 11시 잠들지 못하고 있다가 포털 뉴스를 무심코 넘기다가 손이 떨렸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었다. 읽지 말아야 했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다. 댓글들은 잔인했다. 나이 들어서도 저런다는 것,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것, 이혼녀와 이혼남이 만나는 것이 놀랍지 않다는 것. 서연은 휴대폰을 소파에 엎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내가 재혁을 망친 것이다. 그 생각이 칼날처럼 박혔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을 자신 때문에 망치고 있다는 것. 가게를 빌린 것도, 함께 다닌 것도, 손을 잡은 것도, 모든 것이 지금 재혁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계속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서연은 그날 밤 재혁에게 전화를 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기사를 봤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별을 말했다. 재혁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서연 씨 때문이 아니라고.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에 무릎 꿇을 생각이 없다고. 서연은 그럼에도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한 재혁의 상처는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이 멀어지는 것이 재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화가 끊겼다. 서연의 세상에서 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재혁의 공방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가 붙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서연의 가게에도 영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 인터넷에 서연의 그릇을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로 불쾌한 단어들이 뜨기 시작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나연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전히 믿었다. 아버지 태준이 말한 것처럼 재혁이 문제였고 어머니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나연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들었다. 태준은 통화 말미에 지인에게 말했다. 기사 반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에 한 번 더 흘려야 더 확실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번에 나연이 도움이 됐다고, 제 역할을 잘했다고. 나연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나연은 혼자 그 말을 되새겼다. 기사, 반응, 다음에 한 번 더 흘린다. 아버지가 기사를 흘렸다는 것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인가? 나연은 그 생각을 처음에는 밀어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그러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연은 조용히 아버지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연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은 8월 말이었다. 아버지 태준의 휴대폰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연은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시간을 틈타 집에 들렀다. 태준이 서재에 두고 간 태블릿을 열었을 때 클라우드 메모 앱에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다. 태준은 딸이 여기까지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파일 안에는 나연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재역에 관한 기사를 써줄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건물주에게 임대 연장을 막아달라고 청탁한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 게시글을 올려줄 알바를 구하는 대화. 그리고 나연에게 재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나연이가 잘 맞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메모. 나연은 그 자리에서 태블릿을 놓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기사를 만든 것이었다. 아버지가 공방 건물의 임대를 막은 것이었다. 아버지가 온라인에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그리고 나연 자신은 어머니와 재역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었다. 나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눈물이 나기 전에 분노가 먼저 왔다.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늘 옳다고 생각했다. 성공한 사람이고 원칙적인 사람이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이혼한 전 아내의 새로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이용한 사람의 기록이었다. 나연은 파일을 캡처하고 저장했다. 그리고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두고 서재를 나왔다. 집을 나와 골목에서 한참을 걸었다. 걸으면서 울었다. 8월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포니테일 머리가 흐트러지는 것도 모르고 울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나연의 전화를 받고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나연이 찾아온 것은 저녁 7시였다. 눈이 부어 있었다. 아이라이너가 번져 있었고 평소의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다. 나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밀었다. 저장한 파일들이었다. 서연은 하나씩 읽었다. 긴 시간이 걸렸다. 읽는 동안 서연의 얼굴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분노도 눈물도 없이 그냥 읽었다. 기사를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 임대를 막는 내역. 온라인 알바 모집. 그리고 나연에게 정보를 흘리면서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쓴 메모.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닫고 나서 한동안 침묵했다. 나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자세가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 것인지 나연도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부모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연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말만 믿고 어머니를 몰아붙였던 것, 재역을 나쁜 사람으로 단정지었던 것, 어머니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던 것.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서연은 딸을 일으켜 안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나연이 속은 것이지 나연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딸이 서연은 대견하고 고마웠다. 그날 밤 어머니와 딸은 오래 이야기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나연에게 25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나연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았다. 아내가 아닌, 전업주부가 아닌 억압을 견뎌온 한 사람으로.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나연이 재역을 찾아간 것은 이틀 후였다.
공방은 임시 휴업 안내가 붙어 있었지만 재혁은 안에 있었다. 물레도 가마도 멈추어 있었고 재혁은 창가에 의자를 두고 앉아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다. 몸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나연은 문을 두드렸다. 재혁이 문을 열었을 때 나연이 서 있었다. 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략이었다고. 자신이 어머니와 재혁 선생님을 갈라놓는데 이용당했다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재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연은 그 침묵이 거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충분히 그럴 만했다. 나연이 한 일들이 재혁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나연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재혁이 말했다. 나연 씨 잘못이 아니라고. 자네도 피해자라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문을 더 열었다. 나연은 그 순간 또 울었다. 그날 재혁과 나연은 오래 이야기했다. 나연이 저장한 파일들을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했다. 재혁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재혁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짧게. 나연 씨가 다녀갔어요.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그 화면 앞에 있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다른 눈물이었다. 봄이 다시 오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 9월의 첫째 주 수요일.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때 서연이 25년을 살았던 그 건물의 로비에 세 사람이 들어섰다. 이서연, 이나연, 그리고 나연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들. 태주는 자신의 집에서 사전 연락 없이 찾아온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금세 태준 특유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며 팔짱을 끼었다. 무슨 일이냐고 상의할 것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하라고. 나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태블릿에서 저장한 파일들을 켰다. 태준의 얼굴에 잠깐 표정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파악하려는 듯 눈을 좁혔다. 나연은 파일과 함께 자신이 직접 한 것을 말했다. 아버지가 전화하면서 무심코 흘린 그 말들을 자신이 확인하러 들어가 캡처한 것들임을. 그리고 나연이 직접 공방 건물주에게 전화해 확인한 사실도 이야기했다. 태준이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을 건물주가 말해주었다. 태준은 처음에는 위조라고 했다. 나연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연의 목소리가 떨리기는 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 파일들을 병원 이사회에 그리고 태준이 속한 의사협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를 쓴 매체에도 정정 요청을 넣을 것이라고. 재혁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다고. 태준은 그 순간에도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이 사라지기까지는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서연이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태준을 바라봤다. 25년간 그 눈빛에 굳었던 서연이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두려웠던 것은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고. 이제 그 두려움이 맞는다고.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나연은 파일을 즉시 이사회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했다. 태준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열흘 후 병원 이사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태준의 병원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다. 태준이 수년간 유지해온 신입 간호사와의 내연 관계가 이사회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인터넷 매체의 기사는 정정 기사로 교체되었다. 재혁의 명예는
법적 조치와 정정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공방의 임대 계약은 건물주가 원래대로 복구시켜 주었다. 건물주도 태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안 후 재혁에게 사과를 전해왔다. 강태준은 병원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 자리에서 나연은 태준에게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 10월이 되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가을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면서 시작되었다. 경의선 숲길에 낙엽이 쌓이기 시작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에 서늘한 기운이 실렸다. 서연의 그릇에 다시 불이 켜졌다. 9월 한 달 동안 가게는 조용했다. 서연도 재혁도 각자의 방식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매일 물레 앞에 앉았다. 아무도 없는 공방에서 혼자 흙을 빚으며 손이 기억하는 감각에 집중했다. 만든 그릇이 좋아도 팔지 않았다. 그냥 만들었다. 만드는 것 자체가 회복이었다. 재혁도 마찬가지였다. 임시 휴업 안내를 떼고 다시 물레 앞에 앉기까지 2주가 걸렸다. 처음 이틀은 흙을 손에 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 세 번째 날에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사이 나연은 바빠졌다. 제약회사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가게를 돕기 시작했다. 주말에 와서 그릇들을 사진 찍어 SNS에 올렸다. 짧은 캡션을 달았다. 어머니가 만든 그릇입니다. 불균형한 것들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첫 게시물은 조회수가 낮았다. 두 번째도 낮았다. 그런데 세 번째에 올린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는 뒷모습 사진이었다. 가디건 소매를 걷어 올린 팔에 진흙이 묻어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가을 햇빛이 들어오는 그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이런 분이 만든 그릇을 쓰고 싶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10월 셋째 주에 예약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2개, 그 다음 주에는 15개. 그리고 달 말에는 예약 대기가 생겼다. 서연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그릇이 한정되어 있었다. 서두르면 그릇이 망가진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재혁의 공방도 다시 활기를 찾았다. 인터넷 기사가 정정되고 명예가 회복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억울한 도예가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재혁의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작은 지지의 표현이 되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한 것은 10월의 그 숲길에서였다. 나연이 다리를 놓아주었다. 주말 저녁에 셋이 밥이나 먹자며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혁이 왔고 나연은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다가 2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재혁과 서연은 식당을 나와 숲길을 걸었다. 10월의 낙엽 위로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내려앉은 저녁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지난 2달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재혁이 멈춰서 서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오래 기다렸다고. 더 기다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답을 듣고 싶다고. 서연은 재혁의 눈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흰머리가 섞인 그 머리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항상 온화하게 내려가 있는 그 눈꼬리. 그 눈이 지금 서연에게 묻고 있었다. 서연은 한 박자도 기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이 2 팔을 벌렸다. 서연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낙엽 위에 서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11월 초 서울 마포구청. 서연은 네이비 블레이저에 흰 블라우스를 입었다. 재혁은 평소의 작업복 대신 회색 캐주얼 재킷에 면 셔츠를 입고 왔다.
두 사람이 창구 앞에 앉았다. 앞에는 혼인신고서. 나연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작년 이맘때 이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다는 것을 나연은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없었다는 것도. 그 대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연에게는 어쩌면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이 서류에 서명했다. 이서연. 25년간 강태준의 아내였던 그 이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그 이름으로 새로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이었다. 재혁이 옆에서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나연이 조용히 웃었다. 눈이 조금 빨개졌지만 웃었다. 부부가 된 첫날 밤 재혁의 공방은 조용했다. 가마 불빛이 벽에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작업대 앞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말차를 마셨다. 재혁이 공방 한쪽에 있는 선반에서 그릇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서연이 처음으로 만든 그 막걸리 사발 크기의 그릇이었다. 재혁이 그날 이후 줄곧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제일 예쁜 그릇이에요. 서연은 그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한쪽이 미세하게 더 두꺼운 그릇.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은 그릇. 불균형하지만 부서지지 않은 그릇. 꼭 지금의 자신 같았다. 서연은 그 그릇을 가슴에 안았다. 재혁이 옆에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마 불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서연은 생각했다. 불 속에서 가장 단단해진 것들이 있다고. 도자기가 그렇고 자신이 그렇다고. 55의 가을은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계절이 되었다. 이듬해 봄 서연의 그릇은 연남동 골목에서 가장 예약이 긴 그릇 가게가 되었다. 서연이 직접 빚은 그릇들은 손에 기억이 담긴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재혁의 공방에는 도자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다. 나연은 여전히 제약회사를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연남동에 들렀다. 어머니의 새 그릇 사진을 찍고 재혁의 말차를 얻어 마시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태주는 병원 원장직을 잃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서연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다. 간판을 올려다봤다. 서연의 그릇. 그 간판을 처음 달던 날 울었던 것이 생각났다. 이제는 울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웃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다. 25년간 그 보조개를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제 매일 보는 사람이 생겼다.